대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나물 두부입니다. 와 여러분 이제 새해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새해가 된 지 꽤 됐는데 13일 정도 지났는데 약간 한 2월까지는 새해인데 이 말 계속 할 것 같아요. 약간 스몰 토크를 여는 저는 학기가 끝나고 뭔가 내내 바빴는데 12월 마지막 주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꽤 오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저희 집이 강원도 중에서도 굉장히 시골에 있거든요. 집이 있는 곳이 굉장히 시골이라서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너무 고요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겨울이고 너무 고요하니까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내 무기력하다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되게 바쁘고 바쁜 만큼 좀 활력도 있었는데 또 시골은 좀 나른해지고 되게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잘 쉬고 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를 나가기도 했는데 밖도 너무 조용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진 않았고 뭐 동네 산책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도 진짜 사람 아무도 없고 고양이만 몇 마리 지나가고 진짜 조용하게 있다가 왔어요. 근데 되게 제가 완전 시골에 살다가 또 도시에도 살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적은 곳에도 살아보고 되게 많은 곳에도 살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이랑 사람이 많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의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고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내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울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서울에 살면서는 되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그 감정을 또 가보니까 뭔지 떠올라서 그때 시절의 감정이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내 감정을 되게 많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다가 왔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랐어서 뭔가 고향이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그런 게 좀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항상 설이 되면은 또 귀경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귀경이래. 귀향? 귀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애들이 막 학교 다닐 때 너 시골 가? 이런 식으로 막 애들끼리 물어보는데 저는 할머니 집이 다 서울이라서 항상 아니 난 안 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또 그런 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큰 차이라고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범위가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넓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두 도시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 도시에만 살면 그 도시 밖의 삶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저는 서울에 계속 살았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고향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이 되게 전국에 가 있고 그래서 되게 생각하는 삶의 어떤 그 한국 내에서의 지역에 대한 범위가 넓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배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두부 씨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느라고. 근황을 생각하지 못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먼저 네.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막간 자랑을 하자면 저는 에어팟 프로를 드디어 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중이고 며칠 아직 안 돼가지고 새로운 기능들도 막 실험해보고 그게 약간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데 그게 보청기랑 똑같은 원리라서 그러니까 바깥 소리를 상쇄해주는 뭐 음파를 네, 그 주파수를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이용하면 보청기처럼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에 약간 숨겨진 기능으로 약간 귀 모양의 아이콘이던데 그거를 설정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하면 진짜 소머즈처럼 막 15m까지도 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15m까지는 실험을 안 해봤고 우와. 집에서 너무 한번 신기하다. 가족들이랑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럼 막 속삭이는 소리도 들려요?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 네, 그런 것도 되게 잘 들려요. 진짜 짱이다. 뭐야? 근데 그게 에어팟 프로의 기능은 아니고 아이폰에 원래 내장된 기능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우와. 네. 뭐 읽기 도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다시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12월에 알고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김승일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시집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시집도 사서 읽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소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네. 있습니다. 읽는 중이에요? 다 읽었어요? 아직 읽는 중인데 네, 제목은 여기까지 인용하세요라는 네, 제목입니다. 배는 생각이 났나요? 네. 저는 그냥 오늘 아침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오늘 공기가 엄청 좋잖아요. 이전 날들과는 다르게 좀 맑게 거친 하늘인데 어제 밤에 되게 제가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12시에 잠이 들었는데 저한텐 그게 일찍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8시에 일어났어요. 8시간을 자고 8시에 딱 눈을 떴는데 방에 커튼을 딱 걷고 보니까 해가 엄청 예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엄청 맑고 그래서 그냥 그 방 안에 들어오는 빛이 너무 예쁘고 이런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런 상쾌한 기분.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아침에 아침 먹고 녹음 어떤 얘기 할지 더 생각해보고 지하철 타러 갔는데 음악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음악 안 들으니까 막 주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랜만에 들으면 엄청 명상적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 소리들이 그냥 지하철에 가기 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타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서 들어온 빛 조각 같은 것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딱 보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엄청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근데 그게 공기가 좋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특히나 뭐 비 오는 날은 정말 좋아하고 뭐 흐린 날도 괜찮은데 공기 안 좋은 날에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최근에 좀 답답한 기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다시 공기질이 좀 개선돼서 되게 상쾌했어요. 맞아. 최근에 미세먼지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공기만 맑을 수 있다면 저는 사실 사시사철 이렇게 추워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홍보 타임을 가져볼게요. 네. 네. 저희 뒷방상영관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상영관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거기에 저희의 앞으로의 상영 일정, 그러니까 상영할 영화 일정과 또 소개글 그리고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업로드가 됩니다.
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팟빵 공지사항과 인스타 프로필에 있는 에스크드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팟빵 댓글이랑 인스타 DM 댓글 그리고 메일 back_to_the_시네마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뭔가 댓글이나 사연, 에스크드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소통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뒷방 성형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뒷방 상영관 88번째 영화 미아 한센 러브 감독의 다가오는 것들 얘기해 볼게요. 저희 이번 영화 선정 이유 있을까요? 되게 사실은 오랫동안 벼르던 영화 중 하나죠, 이 영화가. 맞아요. 맞아. 제 기억에 영화 마지막 엔딩이 저는 크리스마스 네. 시즌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원래 12월에 딱 연말에 하면 딱 좋겠다? 라고 뭔가 개인적인 소망은 그랬는데 12월에도 거의 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지만 약간 밀려가지고 1월 상영작으로 됐네요. 네. 근데 이 영화를 하고 싶다고 처음 말했던 회의가 아마 11월 영화 회의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1월에는 12월에 할 영화로 말하지 맞아. 않았었나요? 연말에 하는 게 좋지. 맞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밀리고 밀려서 그렇네요. 아무튼 하게 되었습니다. 뒷방 상영관의 다른 멤버들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라서.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감독님 얘기, 작품의 감독님 얘기랑 배우 얘기, 이자벨 리페르 배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감독님은 미아 한센 러브? 한센 레베라고도 읽는다고 하는데, 네. 그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은 그 에덴 로스트 인 뮤직이라는 작품하고 다가오는 것들 이렇게 두 개만 지금 구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근데 이전 작품들도 많이 감독을 하셨던 분이고 또 마야라고 최근작은 18년도에 나온 마야라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아마 한국에서는 개봉을 안 했는지 저희가 본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배 씨가 감독님의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해오셨다고 해서 네. 네.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진행한 인터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 된 인터뷰를 찾아봤었는데 그 무비라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본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미아 한센 러브 감독의 인터뷰였는데 이 영화가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실제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 나탈리가 주인공이고 근데 사실 미아 한센 러브의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모두 철학자시래요. 그래서 감독님 자체는 철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철학적 논의들이 지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철학은 사랑과 진리, 지혜, 그리고 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학문이다라고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이 영화를 뭐 철학적인 영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자신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철학자들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같다. 방식은 물론 다르고 그쪽의 방식을 모르지만 자신이 영화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본인이 느껴왔던
그런 철학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나탈리가 철학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나탈리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 영화 전체의 이야기를 만들 때 참고한 사람이 본인의 어머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의 스크립트를 다 쓰고 어머니한테 이거를 봐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도라라는 고양이도 사실 실존 고양이라고. 아, 네. 판도라. 판도라가 실제로 그 어머니가 키우게 된 고양이인데 원래 이름은 데스데모나라는 이름이었대요. 그게 그 고양이의 실제 이름인데 그 어머니가 바꾸게 했대요. 그 이름을 그 고양이의 사생활을 위해서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판도라가 또 상당히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영화에서 엄청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 서점 장면에서 Philosophy A to Z라는 제목의 책을 잠깐 보여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안센 러브의 어머니인 로렌스 한센 러브 씨가 그 책을 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감독의 어머니, 이게 뭔가 실제적인 참고할 만한 인물과 사건? 막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배의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배우인 네. 이자벨 위페르 씨. 저희 저번 영화 마카담 스토리에서도 이자벨 위페르 배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피아니스트, 아무르 이런 하네케 영화에도 나오시고 엘르 이런 작품도 있고 마카담 스토리도 저희 아까 얘기를 했고 네, 되게 유명한 작품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실 이분은 다른 영화 본 거 혹시 있어요? 이자벨 위페르 배우가 나오는? 저는 마카담이랑 피아니스트를 봤고 항상 제가 제목을 까먹는 세레모니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되게 인상적으로 나왔어요. 막 영화를 보다 보면 한 배우가 가진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영화들이 있는데 저는 이자벨 위페르 영화를 이것밖에 못 봤어요. 다른 건 못 봤는데 되게 다른 영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영화 안에서 되게 혼자 끌고 가는 씬이 진짜 많잖아요.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들이 많았고 되게 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특정 몸짓을 한 것도 아닌데도 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해 하면서 봤어요. 뭔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되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영화에서는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강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인지 궁금했어요. 어땠어요? 다른 영화에서는? 제가 본 다른 영화에서도 생각해보면 무표정한 상태일 때 되게 매력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표현을 제가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고 근데 세레모니가 맞나? 세레모니라는 영화에서는 되게 약간 날라리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연기를? 약간 이런 궁금하다. 저는 이자벨 위페르 배우가 되게 영화에서
종종 허공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얼굴이랑 분위기가 뭔가 그 주변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이 정도면 저희가 감독님하고 배우 네. 얘기는 거의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이 영화가 크레딧 올라갈 때 초반에 나오는데,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2016년에 수상을 했고, 그리고 이건 진짜 트리비아인데, 중간에 나탈리가 영화관에 가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뭐 줄리엣 비노시가 나오는 영화가 네. 막 상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님의 한국 제목은 사랑을 카피하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아직 보지 못한 영화지만 되게 보고 싶은 영화였어가지고, 근데 되게 약간 그 영화관에서 벌어지는 약간의 소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뭔가 비슷한 포인트가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줄거리를 네. 짧게 들은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나탈리는 함께 철학을 가르치는 남편, 그리고 불안증을 호소하는 어머니,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일상을 보내고 또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때때로 남편과 논쟁을 하고 와줄 수 없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또 제자들과 진리와 철학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는 이 일련의 과정은 나탈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탈리의 일상에 균열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남편은 다른 파트너가 생겼다고 말하고 요양원에 머물던 어머니는 죽고 아이들은 독립합니다. 이런 균열들 속에서 나탈리의 일상은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이런 변화들 속에서 나탈리는 자신이 애정하는 제자인 파비엔과 그의 친구들이 생활하는 어떤 마을로 잠시 떠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떠나버린 일상 속에서 나탈리의 삶엔 또 무엇이 다가왔을까요? 나탈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에서 각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시간 순서 먼저. 네. 얘기하자면 저는 영화 딱 처음 시작할 때 가족들 나탈리랑 남편 하인츠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네 명이서 샤토브리앙의 묘로 여행을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서 거기가 생말로라는 지역인데 왜냐면 제가 가봤거든요. 아, 진짜요? 거기 가봤어요. 아, 그래서 그 샤토브리앙 묘 앞에서도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아, 그랬구나. 아무튼 이거 너무 트리비하고 근데 거기에 그 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파도와 바람 소리만을 듣고자 했다 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영화에서도 읽어주고 가족들이 4명이서 같이 그 묘비 정말 아무런 뭐 보호하는 그런 장치도 없고 그냥 진짜 돌만 파도와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묘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파도와 바람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그 샤토브리앙의 묘가. 근데 저는 이 파도와 바람이 다가오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영화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나탈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 대처를 할지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도와 바람이 시간이라면 나탈리는 그 파도와 바람 앞에서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들이 오는 거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 묘에서 애들 2명 중 1명이 샤토브리앙 옆에서 죽긴 싫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밀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왜냐면 그게 밀물이 차오르면 더 이상 육지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한 말이었고, 또 남편인 하인츠가 가족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데 혼자서 그 파도 소리랑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앞에 혼자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혼자 서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혼자 가족과의 거리를 두고 혼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같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되게 첫 장면이 저도 진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갔을 때도 그 영화에서 보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거기를 갔을 때는 다가오는 것들을 안 봤었을 때였는데, 근데, 되게 거칠고, 식생이 다양하고, 식물들이 왠지 모르게 색깔이 좀 빠진 색깔인 거예요. 약간 회색빛 노랑, 회색빛 초록 그런 그래요? 식물들이 많았고 그 묘도 되게 거칠고 뭔가 그 샤토브리앙의 유언처럼 정말 보호하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 안에서 내던져진 느낌. 근데 내던져졌지만 강하고 되게 소신이 있는 느낌. 묘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장면도 얘기해볼까요? 네. 어떤 장면부터 되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되게 뭔가 특정 장면을 꼽기 어렵게 저기 그냥 다 좋았어가지고 저는 생각나는 거 하나 얘기해 보면은 그냥 좀 이건 영화 전반적인 건데 그냥 영화에 뭔가 주된 서사가 흘러가는 배경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어떤 초록빛들과 그 속에서 뭔가 되게 햇빛도 잘 비추고 초록빛도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은 너무 치열하고 막 논쟁을 하고 서로 막 말을 맞받아치고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걸 보면서 그냥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보면은 되게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이랑 어떤 그러니까 사람과 식물로 대표되는 어떤 자연 같은 자연의 모습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에 그것들이 함께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계속 나탈리가 자기 집에 꽃도 계속 가꾸고 자신이 책을 읽는 곳에 뒤에 되게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단지 풍경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탈리의 삶을 이루는 것들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초록빛 같은 거. 근데 그걸 이렇게 내내 지켜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게 단순히 뭔가 평온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도 뭔가 치열함이 있고 그렇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 저는 뭔가 되게 짧은 장면인데 남편 별장에 갔다가 나탈리가 잠깐 막 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뭔가 되게 도시 안에 있다가 갑자기 물만 가득한 배경이 딱 나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탈리도 되게 수영을 만족스럽게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장면도 생각이 나고 뭔가 약간 갯벌같이 썰물이 빠져나간 곳을 막 걷는 것도 생각이 나고 되게 자연이 생각해보니 많이 나온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제자인 파비앙? 음. 파비앙이 살고 있는 대안적인 삶의 공동체? 거기에 갔었을 때도 일단 집이 엄청 산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집에서 짐을 풀고 밖에서 나와서 나탈리가 혼자 책을 읽으러 나가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때도 진짜 막 엄청 펼쳐진 아무것도 없는 산 속에서 그냥 잔디에 대충 자리 잡고 누워서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팔이 저렇게 누우면 팔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게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트이는 느낌? 사실 저도 약간 진드기 같은 거 있을까봐 나도요. 걱정했던 것 같아요. 살인 진드기 많다는데 뭐 약간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맞아. 그렇게 그런 자랐어야 되는데 우리는 돗자리 깔고 눕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슈베르트의 가곡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영화 내내 약간 음악이 계속 없다가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음악이 딱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그 별장, 남편이 소유한 별장에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별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소유한 별장에서 자기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 요양원에 들어가신 어머니가 3일 정도 막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나탈리가 너무 좀 걱정이 돼서 빨리 요양원 쪽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다고 남편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차로 기차역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러는 동안에 되게 뭐 차를 타면서 보이는 풍경과 이동하는 장면들 그 위로 그 슈베르트의 가곡이 나오는데 제목이 Auf dem Wasser zu singen 이라서 물 위에서 노래함이라는 제목이래요. 가사를 모르고 들었을 때도 저는 되게 좋았는데 가사를 찾아보니까 시간은 이슬의 날개를 달고 흔들리는 물결 위로 사라져가는구나. 시간은 내일도 빛나는 날개로 어제와 오늘처럼 다시 사라지겠지. 마침내 나도 고귀하고 찬란한 날개 달고 변화하는 시간을 따라서 사라지겠지. 약간 이런 가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나탈리가 뭐 수영을 했던 바다, 물 이런 이미지랑 또 계속 흘러가고 있는 시간 같은 게 겹쳐지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슈베르트를 약간 좋아해서 더 좀 특별하게 좋고 이 영화를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 약간 좀 그때 당시 힘들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뭐 버스 통학하는 버스 아니나 그런 데서 좀 앉아서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동할 때 들으면 뭔가 좋은 노래. 네. 앞에랑 그 나물 말을 들으니까 이 영화가 뭔가 꾸준하게 뭔가 파도나 바람, 시간같이 뭔가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 흘러가는 그 뭔가 파동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도 있고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영화에서 그 파비엔과 나탈리의 관계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나탈리가 뭔가 모든 게 다 떠나버렸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때 파비행이 있는 공동체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이곳은 천국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잘 지내다가 어떤 균열의 지점을 점점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폭발했던 게 파비행과의 대화였던 것 같은데, 파비행이 나탈리가 행동과 지식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뭔가 시위하고 서명하는 것만으로 참여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누고 나탈리가 굉장히 말은 하지 않지만 상처받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밤에 울잖아요. 밤에 울고 나서 뭔가 이제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감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뭔가 남편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아이들도 다 떠났는데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던 많은 것들이 자신이 기대왔던 게 떠난 상태에서 자신이
그래도 나름 의지했던 건 자신의 지식이었잖아요. 뭔가 지식의 충만함으로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파비행이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애정했던 제자가 그걸 지적함으로써 내가 뭔가 내 근간을 이루고 내가 믿어왔던 나라는 사람의 어떤 지식과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지적받았을 때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느껴지면서 되게 헙했던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나는 저 감정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아는데 너무 불안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파비행의 공동체로 오는 길에 나탈리가 파비행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모두가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비로소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 자신의 지식은 떠나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뭔가 지탱해 주는 거,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게 지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마저도 이제 그것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뭔가 온전히 혼자 뭔가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나탈리가 놓인 게 아닌가 그때서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탈리가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영화상에서 그냥 1년 후 하고 그냥 나오지만 그 이후에 나탈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1년이 약간 상상이 되는데 잘 흔들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나름 잘 버텼고 결국 자신의 일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변화해 왔다는 느낌이 저한텐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전 나탈리가 자기가 자유로워졌다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아이들도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자기가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했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자유로워진 건지 애초에 나탈리는 자유로웠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관계들 역할들도 있으면서도 자기 커리어에 충실했던 사람이라서 그냥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사라지니까 바빴던 삶이 더 편해질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실제로는 생각과 자신한테 발생한 이런 일들의 결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지적으로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라고 파비엔과의 어떤 공원에서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말했던 거는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자기 브르타뉴 남편 집 쪽에서 가지고 있는 브르타뉴 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그런 지적인 사고, 생각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의 추억들, 그리고 쌓아왔던 시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생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나의 살에 맞닿아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나탈리가 많이 흔들렸고 자기한테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 다가왔지만 그리고 거기서 엄청 힘들어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안정적인 게 뭐 어디 다른 뭐 특별한 해결책에서 온 게 아니라 그 변화된 상황 자체는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건데, 근데 다가오는 것들 앞에서의 대처는 그 쌓아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대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강력하고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그냥 그런 방식이. 배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내가 지내온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내온 시간들이 어떻게든 나에게 남아서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희망적인 것 같아요. 되게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파비엔과 나탈리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명확히 구분되는 위치 설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파비eng은 급진적인 사상을 생각하는 젊은 학생이고 나탈리는 뭔가 옛날에는 급진적이었으나 지금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늙은 교사라고 뭔가 그 위치 자체가 너무 구분이 명확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둘이 맺는 관계라고 했을 때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은 저는 그 파비엔과 나탈리가 그렇게 갈등과 논쟁을 한 뒤로 서로 관계를 단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그렇게 자신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은 굉장히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어떤 변화의 지점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어떤 구분, 어른과 학생, 막 교수와 학생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로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타자로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두 명의 세계가 마주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런 관계가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해가고 우리의 관계 의의 제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평화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되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파비앙이 살고 있는 곳에서 파비앙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파비앙과 연인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나탈리가 대충 파비앙의 수업이 어땠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파비앙의 말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이제 선생님의 사고관에서 벗어났다. 근데 저는 그게 그 남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도 남편 샤조의 하인츠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아, 그 그래요? 여자 저도 학생. 그렇게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 말은 맞아요. 네. 정말 그쵸. 맞아. 음. 맞아. 그 말도 진짜 좋았어요. 내 삶에서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또 내가 다른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저도 제가 좋아하는 학자들과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말이 제 삶을 정말 많이 형성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뭐 교수가 아니라도 친구들의 말로 내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한테 작동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신기한 게 그 말을 한 본인에게는 더 이상 그 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이미 많이 변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는 그게 코어로 작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절의 느낌은 받지만 절대로 그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않는 관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에 걸친 되게 그런 관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구분 짓는 관계들 있잖아요. 친구와 어른, 친구와 뭐 교수 막 이런 거 약간 우리의 또래 집단과 뭐 기성세대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데 사실 그러한 우리의 관계는 그런 구분 속에 있다기보다 내가 그 여러 사람 간의 관계를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나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결, 파동 같은 게 있으면 그 파동이 막 교차하기도 하고 뭐 어긋나기도 하면서 그런 서로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 이미지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파도 속에서 각자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근데 하지만 각자 결국은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두부 씨가 파비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뭔가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나탈리가 마지막으로 그 파비앙의 공동체에 방문을 해서 그 판도라를 이제 거기에 입양을 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거기서 뭐 며칠 묵고 가실 거죠? 라고 했는데 나탈리가 되게 뭔가 단호한 말투로 난 하루만 있다 갈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판도라랑 잘 작별을 하고 다시 그 도시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기차역으로 이제 파비앙이 나탈리를 데려다 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특이하게 뭔가 영화가 나탈리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기차를 타는 나탈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공동체로 다시 운전을 하고 돌아가는 파비앙의 얼굴을 좀 길게 비춰주거든요. 그때 약간 저는 되게 헉 했던 게 너무 그 나탈리에게 나타났던 어떤 시간의 무서움? 시간의 어떤 되게 불안할 정도로 무서운 힘 같은 게 파비앙에게 드디어 옮겨붙기 시작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심지가 타는 줄도 몰랐는데 너무 심지가 멀리 있어서 그 불꽃이. 근데 이제 약간 가시거리에 보이는 거죠. 그런 느낌? 그래서 파비앙이 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실제로 모르겠지만 그냥 운전을 막 하고 가는 장면인데 되게 그런 류의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파비앙은 되게 확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나바머 선언문 뭐 이런 것도 나탈리가 되게 비판하는데 자기는 그런 폭력 뭐 테러리즘이랑 급진주의는 구분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되게 그런 사상을 좀 확신을 갖고 있는 편인데 행동에 대해서 지식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다이너마이트가 덮쳤을 때 그 사람도 결국 온전하진 못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기도 하면서 그래도 뭐 저 사람도 잘 해나가겠지. 그냥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저도 그 나탈리를 내려주고 차를 타고 가는 파비앙의 표정이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는 왜 저런 표정을 짓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탈리를 보내는 아쉬움인가? 라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나물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확신에 찬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도 불안함이 있고 그런 것 같은. 그리고 또 뭐 교실 장면들도 되게 좋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교실뿐만 아니라 그 영화 전반적으로 각 나탈리의 음성으로 읽어지는 책의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다 그리고 그 구절이 그냥 책의 구절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탈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내가 교실에서 배웠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대망의 엔딩 장면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엔딩 장면에서 그때가 나탈리가 파비앙네 집에서 돌아오고 집에 왔더니 불 다 꺼져 있는데 그 남편인 하인츠가 인기척도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진짜 좀 무서웠어요. 어떤 책을 가져가려고 네, 맞아요. 왔었었는데 되게 아직도 열쇠를 가지고 맘대로 집을 드나든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저녁을 같이 아이들과 하는 날이라서 그 요리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남편은 떠나고 자기 안부 전해달라고 말하고 떠나고 요리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와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에 딸이 있는데 딸이랑 그 연인이랑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도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파비앙이 그 플라톤? 네, 무슨 아동 철학 맞아. 전집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림이 많고 되게 한 손에 들어오는 그런 철학서를 아기한테 선물하고 안 될 것도 없지라는 말을 하면서 맞아. 선물을 하고 그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우는데 달래야 되는데 밥은 너네 먹고 있어라 하고 나탈리가 달래러 그 방에 혼자 들어가요. 근데 그 방이 한 번도 영화에서 보여준 적 없던 방? 그랬던 그런 것 것 같아요. 였던 것 같고 거기 안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달래주면서 나탈리가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 가사가 나는 연인을 잃었네? 그런 내용. 호숫가에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아기를 달래준 나탈리를 보여주다가 그 방에서 카메라가 쓱 나오고 그 나오면서 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보여주고 그 동시에 보여주다가 복도로 이렇게 쓱 빠져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그냥 조명이랑 책이랑 그냥 방 그렇게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화가 끝이 나는데 맞아요. 되게 신기했던 게 그 구도를 영화 속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던 거예요. 영화 같은 집을 많이 찍긴 했는데 딱 그 복도만 보여주는 장면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나탈리가 아기를 껴안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이 모두 다 달랐었는데 저는 나탈리가 아기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뭔가 자기 삶에서 일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하고 이런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나탈리는 말로는 자신이 지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채울 수 없는 욕구나 욕망 같은 것이 있고 그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것이 더 강력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것들의 밸런스를 이루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것 뭔가 자기 살에 직접 닿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아기를 그렇게 꼭 껴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탈리가 말하는 나탈리의 삶은 어떨지 좀 잘 모르겠다. 뭔가 되게 강하게 잘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는 좀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새로운 관계들을 만날 테지만 지금은 그렇다. 배 씨의 말을 들으니까 뭔가 그냥 살에 닿는 것들에 대해 영화가 되게 많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탈리도 뭔가 감정을 막 엄청 쉽사리 크게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데 되게 분노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약간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거?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왔던 거? 그런 것들에 되게 조금씩 애정을 주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탈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뭔가 별장에서도 나탈리가 되게 정원을 오래 가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아쉽다고 하고 뭐 옷가지들도 그렇고 책도 뭐 자기가 메모 막 해놓은 거 가져갔다고 레비나스 책 가져갔다고 막 화내잖아요.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손때 묻은 오래 시간을 들여서만 만나게 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아기를 꼭 껴안는 게 나탈리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나탈리의 딸은 엄마가 되고 자기는 할머니가 되고 이제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겠는데 손녀였죠.
손녀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네, 아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그냥 시간의 흐름인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런 순환의 고리를 자기가 인정을 했다, 그냥 받아들였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되게 허망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난 그냥 뭐, 늙으면 할머니가 되고, 다시 죽고, 그럼 내 딸 할머니가 되고, 그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허망해 보이는 사이클이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피부로 꼭 닿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제일 확실한 거기도 하고, 그게 제일 행복한 거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약간 양가적인 면을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배하고 나무라고 되게 비슷하게 느낀 것 같으면서도 또 미묘하게 또 다르게 느낀 것 같기도 한 게 뭔가 저는 이 아기를 꽉 껴안은 나탈리의 모습에서 나탈리의 어떤 일상을 이뤄왔던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파비엥과 나탈리가 대화하는 것 중에 파비엥이 좋은 사람 없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나는 이제 손주도 있다고 게다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저는 그 되게 의문스러웠거든요. 왜 좋은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손주가 있다는 대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나탈리에게 어떤 남편이나 애인의 만큼이나 손주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손주가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앞으로 함께 살아갈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런 식의 대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뭔가 나물이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나탈리가 뭔가 자신의 일상에서 내가 이제 나의 일상을 계속 함께할 인물에 대한 어떤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특별 코너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판도라 얘기를 너무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고양이 판도라의 의미가 뭐였는지 아니면 뭐 판도라가 너무 귀여웠던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판도라가 꽤나 중요한 동물로 등장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나오는 장면도 많고. 근데 그래서 판도라가 대체 나탈리에게 아니면 이 영화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고민해봤었는데, 나탈리가 처음부터 판도라를 나는 고양이 알레르기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싫어하고 처음에 판도라도 나탈리를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나탈리가 오면은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판도라를 나탈리가 맡게 되자 나탈리는 말로는 계속 싫다고 하지만 막상 판도라가 찾아지면 굉장히 애타게 찾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게 애정인지 아니면 책임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탈리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묻어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판도라에서도 나탈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고 판도라를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는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판도라가 사라졌을 때 갑자기 나가버려서 사라지잖아요. 그때 막 나탈리가 애타게 찾을 때는 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오잖아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시간이 흘러야 하고 흐르는 걸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무엇에도 기댈 수 없을 때는 시간에 기대어봐도 괜찮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런 얘기를 사실 학생들이랑도 했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작품, 예술 작품들은 시간이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것들도 있다. 맞아요. 라는 말을 했었고, 근데 저는 판도라는 뭔가 시간을
두부 말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판도라가 원래 집에서 살던 고양이였잖아요. 한 10년 가까이 집에서만 있었던 고양이였는데, 그 넓은 자연을 보고는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쥐를 사냥해서 엄청 뿌듯하게 쥐를 사냥해서 돌아왔었는데, 근데 그게 판도라 나름의 생명력, 나름의 활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도라를 이거는 저희 리허설 할 때 나물 씨가 했던 얘기인데, 어떤 나탈리가 가진 삶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들 자체가 가지는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시간이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뭔가 변화하고 그것이 어떤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배씨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내가 떠나보낸 것들이 또 다시 자기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 시간에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나탈리가 판도라 전까지는 뭔가 떠남을 당한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별 당한 거? 왜냐면 어머니의 죽음 같은 것도 막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남편이 뭐 외도를 하거나 다른 파트너랑 살기로 결정을 한 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떠나보냄을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판도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판도라가 다른 집에 입양을 가는 게 좋겠다고 선택을 한 거고, 그런 점이 결정적으로 되게 다른 거라서 판도라가 중요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나탈리의 예전 삶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판도라를 떠나보냄으로써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나탈리가 계속 살아갈 준비가 됐고 정리가 됐다, 이런 느낌이었어서. 근데 진짜 두부씨처럼은 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어떤 거에도 기댈 수 없을 때 시간에 맡겨보는 것도 괜찮다, 시간에 기대는 것도 괜찮다. 저는 너무 시간의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나는 판도라뿐만 아니라 나탈리의 어떤 삶에서도 느껴졌던 게, 제가 느끼기로는 파비행이 나탈리가 부르주아라고 뭔가 비판한 뒤로는 나탈리가 기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탈리가 뭔가 정말 온전히 홀로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뭔가 1년 뒤라는 숫자가 굉장히 시간이 흐르고, 그래도 무언가 분명 나탈리의 삶의 중심이 또 잡힌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믿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안심이 저한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니까 판도라의 모습도 그렇게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학생이 진리에 대해서 예술을 시간이 결정하게 뭐 내버려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학생 하나가 시간이 잘못 결정하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냥 뚝 끊기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그 말이 좀 되게 섬찟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답을 안 했다는 것도. 맞아. 아니 근데 전화가 왔을 거예요. 맞아. 어머니 문자인가? 때문에. 맞아. 근데 그 장면에서 했던 대화가 다 재밌었어요. 맞아. 맞아요. 처음 질문이 뭐였더라? 진리란 존재하는 거. 논쟁 가능한가? 맞아. 그래서 그렇게 막 오가는 대화가 다 너무 재밌어서 재밌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긴 흘렀는데 시간만 흐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나탈리가
엄청 힘들어 했고, 그리고 나름의 정리를 그래도 끝맺음을 맺었고,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1년 동안 나탈리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뭐랄까요, 연습이라고나 할까? 연습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에 진짜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을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근데 왠지 그려지는 것 같은 기분. 맞아. 아까 배 씨가 잠깐 인터뷰에 대해서 감독님의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매일매일을 그냥 살아가는 방식? 그런 게 쌓여서 큰 일이 다가와도 그걸 대처하는데 힘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까 두부 씨가 말했던 좋아하는 장면들, 그런 잔디 있고 막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그 강의실에서 하는 어떤 책들의 구절들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고 또 주변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그런 활동들이 뭔가 유별나지 않고 그냥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있을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나눌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을 때는 엄청난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버텼을지 그게 궁금해요. 뭔가 그러면은 남는 건 자기 자신뿐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1년 후에 나탈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탈리의 이동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을 저는 다 하나하나 다 좋았거든요.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걸어가고 뭐 이런 장면들. 걷긴 걷는데 마땅한 목적지를 받지 못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공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어떤 시간을 흘러가게 하는 거 거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장례식이 2번 있었잖아요. 그 성당에서 한 번 있었고 그 묘지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 묘지에서 나탈리가 파스칼의 팡세한 부분을 계속 쭉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파스칼이 선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뭔가 조금씩 보이는 것이라서 확신하기 어렵고 그리고 선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또 완전히 불안만 가득한 건 아니고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데 그래서 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그 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려달라. 근데 그게 알고 싶다는 고민에서 온 말이었고 그게 극단적인 고민이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사실 공감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선인지 저는 신이라고 봤는데 뭔가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건지 두 명제 다 엄청난 반론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럼에도 자기는 뭔가 확신을 얻고 싶어서 한쪽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거. 근데 뭔가 한쪽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헷갈리는 마음 자체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파스칼의 팡세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극단으로 갈 수가 없고 선택을 내린다고 해도.
그게 저는 되게 싫다고 항상 살면서도 좀 싫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네. 막 만약에 그걸 정답이나 해답을 알게 되었을 때 근데 그게 뭔가 계속 바뀌는 선이 아니라 진짜 고정돼 있는 어떤 선이라면 좀 그게 더 싫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뭔가 고통의 근원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인간이 비참한 이유는 항상 그 사이에 있기 때문이고, 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거기도 하고, 이게 아닌 삶을 사실 저희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양쪽에 있는 삶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가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자를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근데 무의미하다기보다는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어차피 완전한 선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그거는 저희가 경험해 볼 수 없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것에 이의를 두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설정하고 기준이나 그 잔디밭에서 나눴던 진리에 대한 대화처럼 맞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되게 엄청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죽음과 살아있음 사이에서. 맞아. 저는 사실 루소에 대해서도 잠깐 앞에 나오는데 그때가 막 파업하는 때였는데 파업을 학생들이 지지해서 수업에도 안 나오고 수업을 막 막고 이런 상황에서 루소 얘기를 하면서 신들의 나라가 있다면 그 신들은 서로를 뭐 민주주의로 다스릴 건데 근데 인간은 신이 아니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완벽한 나라가 필요가 없다라고 필요가 없다였나? 비슷한 대충 말을 그랬던 했어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완벽함과 어떤 완벽하지 않은 어떤 무질서가 있으면 인간의 세계는 결국 그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완벽함에 도달할 수는 없고 결코 그렇다고 무질서에 머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계속 그런 사이에 대한 거 갈팡질팡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나탈리가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근데 뭔가 진짜 이 말에서 느껴지는 그 팡세에 나온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인간 삶의 불안함 같은 것들이 있고 결정할 수 없는 무언가 그리고 사실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이에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나탈리가 삶에서 그게 갈팡질팡하는 와중에도 무언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결정해내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것들이 나탈리의 삶을 만들었고 누군가의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만들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인간 존재라는 것은 그런 불안함 속에 늘 살아가고 사실 나중에 확고해 보였던 파비행조차 그 불안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불안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만의 무엇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영화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나탈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 시간이 완전히 지난 후에 보면 어떤 궤적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완전한 것을 항상 결정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그 결정은 항상 변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잘 결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도 그 평소에 그런 식의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이 팡세의 구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몇 번 돌려보고 그랬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구절을 읽고 싶을 때 그냥 뭔가 대상 없이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속으로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죽여주세요라고 하는데. 뭐예요? 언제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뭔가
믿는 구석이 다 없어졌다고 느낀대? 그럴 때 그냥 대상 없이 누군가에게 누구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속으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나무를 죽여주세요라고 한다고요? 네. 어떡해요, 네. 아, 진짜 웃기다. 네, 진짜. 엄청 코미디 같았어요, 방금. 다 자기한테 되뇌이는 그 말이 하나씩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을 자주 하진 않아요. 진짜 가끔 해요. 엄청 힘들 때. 너무 그거 생각났어. 김혜수 그분 죽겠어요. 저를 죽여주시든 살려주시든 둘 중 하나만 해. 이거 되게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웃기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진짜?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 단계로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씩 말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 삶에 존재해왔던 많은 어른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탈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그 뭔가 강인해 보였던 어른의 불안하지만 또 강인한 그런 삶을 엿본 것 같은 기분? 또 그 어른의 삶을 상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영화에서 얻고 싶은 것? 느꼈던 좀 커다란 거는 살아가는 태도? 나탈리가 살아가는 태도였는데 그 태도라는 게 엄청 갑작스러운 뭐 작심삼일 같은 그런 목표나 거창한 계획?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연습이나 훈련처럼 하고 있는 근데 자기 자신도 그게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그런 뭔가 근육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이루고 있고, 그런 관계들이 나를 이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탈리에게는 생각하는 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걸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이 닥쳐와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 상실이라는 게 사실 엄청 큰 슬픔이잖아요. 근데 그 슬픔 앞에서 그 슬픔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나탈리가. 그래서 그게 되게 그 밸런스가 엄청 좋았어요. 엄청 머리로만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게 뭐 이분법처럼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전체로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 뭔가 나탈리 너무 이상화하는 것 같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강한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강한 태도가 영화 전반적으로 느껴져서 영화를 막상 보고 나면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좀 엄청 은은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확실히 나탈리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는 영화였어요. 저는 저희가 이번 녹음에서도 시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시간에 대한 목가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풍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풍경 자체가 인간을 풍경으로 한 목가시 같은 느낌이어서 네. 근데 평소에 제가 목가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그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경로로 그런 매력을 깨닫게 된 건데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을 위한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각자가 이 영화를 공유하고 싶은 방식을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저는 이거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봤는데 왜 기억을 못했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걸 놓쳤던 것 같고 그래서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되게 많은 것들이 꽉 차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이번에 보면서 들었는데 그래서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거나 무료할 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화가 너무 사람 같아서 그냥 너무 은은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폭발하고 있는 감정들도 다 드러내서 근데 그 폭발 뒤에 또 은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반복돼서 영화를 딱 보고 그 엔딩 장면 그 복도로 쓱 빠지는 카메라를 보고 나서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무리되니까 그냥 나탈리의 삶에서 제가 퇴장하고 끝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다시 장면 생각하고 그 관계나 아니면 시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게 사실 엄청 어려운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본다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 아니면 혼자 영화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뭐 되게 밝은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광합성을 하고 싶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이 영화를 보고 오랫동안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그 햇빛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집안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꿈에도 약간 제가 뭐 물론 이 영화 속의 상황은 아니고 다른 상황인데 제가 그냥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꿈들도 꾸고 이랬었는데 의외로 그런 풍경이 마음에 많이 남게 되는 영화라서 네,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싶을 때 뭔가 한가롭게 햇빛을 쪼이고 싶을 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녹음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영화가 생각도 많아지고 하지만 그거를 잘 정리하긴 힘든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중간중간에 침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니까 녹음을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헤드폰을 쓰고 있어서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약간 저희 셋이 녹음한 게 처음인가요? 아니에요? 네. 뭐가 있었는데. 많이 없었어요. 네, 되게, 근데 약간 이 조합이 저희 셋 다 엄청 느릿느릿 말하고 되게 생각도 막 약간 침묵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타입인 것 같아서 되게 약간 단짠 이런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뭐 단이나 짠 하나로 간 것 같아서 약간 듣는 분들이 어떠셨을까 싶긴 한데 저희끼리는 사실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없어서 다 기다려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다들 생각하고 있고 사실 생각하는 게 녹음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은 합니다. 생각한데. 저도 되게 좋았고요. 너무 웃겨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지금.
아까 죽여줘, 살려줘부터 너무 웃겨. 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클로징 멘트를 부탁드려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